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부모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전성실입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이름은 전성실이라고 하고요. 현재 나눔연구소 대표인데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8년 전에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주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책도 여러 권 쓰고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왜 낳으셨나요?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정작 저한테도 아이를 왜 낳았는지를 물어봤더니 대답이 마땅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아이를 왜 낳으셨냐고. 그랬을 때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다 마찬가지로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전국적으로 한 5명 정도 제가 대답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정확한 자기 이유가 있는 분들. 근데 대부분들은 자기 이유라기보다는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또는 사회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이런 외부의 요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냐면 사실은 부모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유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남에게 이유가 있다라면 그건 내가 정말 원해서 아이를 낳았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낳은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라는 주체, 내가 주체가 돼서 아이를 낳은 이유를 찾아야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이유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잘 키우긴 잘 키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보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이유가 남에게 있으니까 남에게 자꾸 이유를 묻게 돼요. 그리고 방법도 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로 잘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요즘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책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사실 내 아이와는 정말 너무 다른 거죠. 심지어 대부분 책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라 외국 아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니까 어떻죠? 내 아이와는 정말 너무나 다른 육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고 그 얻은 걸 통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양육 방식이 많죠. 근데 그 양육 방식이 맞지 않았을 때 아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탓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더니 스스로 말미암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구속된 것 같고 뭔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스스로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에게만 뭔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외부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아이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게 되는 거죠. 정작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사실은 남을 볼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사실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왜 모를까요? 내 아이를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랑 비교할까요? 다른 사람, 남의 기준과 내 아이를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분명 내 아이보다 더 뭔가 나은 아이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어때 보여요? 자꾸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전혀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저는 좀 더 이제는 남이 아닌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 아이에 대한 내 기준을 통해서 내 아이를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는, 내 아이의 기준에 맞는 양육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정한 정답보다는 내 아이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해답은 남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조차도 사실은 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전국의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저는 또 우연히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혼자 지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혼자 지내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 기준이 남에게 있다라면 나는 언제 특별한 사람이 될까요? 남에게 기준이 있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경우는 언제냐면,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 때 여쭤봅니다. 당신은 언제 가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마로서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엄마로서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주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또는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직장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는 어때요? 인정받지 못하거나 필요함을 못 느낄 때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평범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 또 특별함을 느끼냐 물어보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다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주로 어디냐면 TV에 나온 공간이라든가 유명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을 때만 특별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상적으로 내가 집이나 생활 공간에서 특별하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와 있을 때 또 특별함을 느끼냐라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사람하고 있어야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주로 누굴까요? 우리 청소년기 때는 연예인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유명하신 정치인이라든가 유명하신 어떤 학자라든가 아니면 방송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특별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또한 무엇을 할 때 내가 특별하냐? 역시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내가 특별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많이들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특별한 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뭔가를 해야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평범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울증이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뭔가 나는 좀 특별한 걸 해야, 특별함을 느껴야 뭔가 삶의 활력소가 느껴지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와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특별한 뭔가를 했을 때 그나마 좀 특별함을 느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일상이 무료하고 평범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준이 생기면 언제 특별하냐면 그냥 언제나 특별합니다. 내가 있는 시간에는. 그리고 어디서 특별해지냐면 내가 가는 곳은 다 특별한 거죠. 왜? 내가 특별한, 내 기준에 맞는 곳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랑 있어야 특별해지냐면 누구랑 있어도 특별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나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깨달은 부분인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아무 날 저녁 시간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저녁만 먹어도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뭔가를 특별한 걸 먹거나 가거나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뭐 즐겁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사람 중심, 특히 나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면 나와 나가 만나서 기준과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는 본인밖에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관찰하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밭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자기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무엇을 하냐 하면 남의 밭만 기웃거리다 끝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저 밭은 너무 내 마음에 든다. 하나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남의 밭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래서 그 심은 것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걸 나 스스로 한번 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남을 위한 양육보다는 나를 위한 양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밭을 알고 그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찾은다면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양육이 아니라 엄마인 나를 위해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인천에 한 싱글 파파들이 사는 그룹 홈에 부모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딱 부모 교육을 갔는데 싱글 파파 아시죠? 싱글맘과 뭐 비슷한 개념인데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그런 그룹 홈이 있는데요. 8가구가 살더라고요. 한 빌라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갔는데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엄마한테 아이를 안 맡기고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울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한테 안 맡기고 아빠가 힘든데 혼자 아이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8가구 중에 7가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6가구는 이혼이고 1가구는 이제 사별이었는데 아버님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한테 애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혼 사유가 대부분 엄마의 음주 때문이더라고요.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널브러져 있고. 물론
엄마랑 삼자 대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술을 마시는 이유도 사실 아빠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엄마 대신에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엄마 보기에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어라고 애를 키우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러면 되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아버님들은 아이를 누구 때문에 키우는 걸까요? 본인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했으면 엄마한테 맡기고 돈 벌면서 데이트나 하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잘 되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하고 본인을 위하는 게 없다 보니 억울함이 또 개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옆에 있어서 버텼대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가 지금 돼서 중학생이 됐는데도 뭐 말을 안 듣고 자기한테 반항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자기는 너무 좋대요. 왜? 이 아이 때문에 버텼으니까. 그럼 이 아버님은 누구 때문에 아이를 키운 걸까요? 나를 위해서 아이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억울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울 때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가, 아까 자유도 말씀드리면서 아이를 낳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남에게 들은 이유 또는 아이를 위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포기한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면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자기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정답이 없는 사회가 됐는데 정답이 없는 사회에서 사실은 해답은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지, 역시 또 남에게 이걸 찾는다고 해봐야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삶을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남이 아닌 이제는 나를 좀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어렵긴 하지만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나를 들여다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정말 쉬운 방법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이 나를 알아가고 나를 들여다보는 건 첫 번째가 몸이더라고요. 내 몸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몸의 기능이라든가 내 몸의 감각이라든가 내 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올라올 때 그게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냐? 참기만 하는 거죠. 왜? 참으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몸에 2차 성징이 오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남을 보지 말고 너를 좀 들여다봐라. 너한테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너를 좀 봐야 되지 않겠니? 그게 너야. 그 너에게 맞는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남이 아닌 나를 좀 들여다보는 과정에 있어서 감각,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예민한지 둔한지, 더운 걸 잘 버티는지 추운 걸 잘 버티는지, 아니면 먹는 거 있어서 나는 단 거를 좋아하는지 짠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런 걸 싫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갈 기회를 사실은 이유식 기간에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이유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요즘 달달하면서 원재료의 맛이 아니라 갈아낸 합성된 어떤 식품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음식 재료에 민감한지를 사실은 파악할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커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단짠만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갈아낸 것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특정한 맛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좀 들여다보는 연습, 몸을 실험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한번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제 머리가 좀 긴데 이 머리에 사실은 어떤 샴푸가 맞는지를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 열이 많아서 잘못된 샴푸를 쓰면 머리에서 열이 나서 종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용기를 좀 내고 여러 가지 샴푸를 시도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생협에서 나온 코코넛 열매, 코코넛의 오일로 만든 그 무자극,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샴푸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썼더니 머리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또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 샴푸를 꼭 써야 되는가. 사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샴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비누로만 머리를 감았지. 그래서 비누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대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떠한 향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무자극성 비누를 좀 사서 써봤더니 그 샴푸, 생협에서 나온 샴푸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에서 열이 그렇게 지금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쓴다고 하면 사실은 내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맞는, 몸에 맞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맞는 걸 찾아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나 자기 몸에 맞는, 우리 앞으로 100년을 살 텐데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써야지만 사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이제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키워드는 온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라고 해서 남이 아닌 나에게 이유가 있는 그런 성찰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온전한 나를 발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부모 교육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앞서서 사람으로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부모로서도 온전히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좀 첫 번째, 불확실성의 시대를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뭐 사실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정답이 좀 있었죠. 몇 살엔 뭐 하고 몇 살엔 뭐 하고 뭐 이런 정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사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하니 아마 이 추세는 아마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 저는 완벽보다는 뭔가 누가 정한 완벽보다는 나에게 맞는 최적을 찾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죠? 완전한 건 신의 경지고요. 우리는 모두 사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완전함을 인정을 하고 살까요? 제가 강의 때 여쭤보면 많이들 인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와서 야, 내가 너 요즘에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너 요즘에 이러이러한 게 더 불안전해진 것 같아. 내가 친구로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불안전함을 인정하면 그 또 다른 불안전을 찾아준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아니면 화가 나야 돼요? 사실은 고마움을 느끼는 게 맞죠. 그죠? 뭐 살짝 고맙기도 해요. 근데 무슨 감정이 더 많으냐? 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아 잘하지. 진아 똑바로 하지. 자, 근데 그 심지어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보다 뭔가 직책도 낮고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사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지적해주면, 그걸 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저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틀렸다고 지적받을 만큼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지? 나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불완전한 부모죠. 그럼 누가 와서 야, 너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 좋은 부모가 돼. 이거 해야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솔깃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뭔가 완전한 부모처럼 되게끔 자극을 옆에서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너희 아이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수학을 못하니까 더 좋은 수학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했을 때 못하는 것 때문에 발끈해서 이 말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된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안한 뭔가를 하면 내가 완전한 부모인 것처럼 보일까봐 뭔가 그래도 노력은 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그 제안을 따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도 보면 사실 어때요? 완전한 아이는 없잖아요. 불완전한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이 낳기 전에 상상한 그 아이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나의 불완전한 모습이 아이한테 보이면 이 동일시는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꼭 내가 못한 부분을 이 아이가 다시 밟을까 봐 두려움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다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도 코로나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내가 코로나에 맞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정답이라고 하는 걸 내가 따라하면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불완전함을 찾아서 그 불완전함에 맞는 무언가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 아닐까. 자, 그래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불완전함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의 불완전함. 그렇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말랐다. 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보통은 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뭔가 남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몸은 전 지구상에 나만 가지고 있는 몸이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맞는 감각과 신체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를 예를 들어 30초를 뛰어요. 100m 30초.
그럼 30초를 뛰면 나는 100m 달리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능력은 있는 거예요. 뛸 수 있으니까. 다만 남들보다 느린 거죠. 내가 느리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운 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매운맛을 즐기는 감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 덜 매운 걸 먹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오히려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남들과 비교해서 맞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해서 무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나 내 마음, 그러니까 욕구나 감정도 어때요? 남이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죠. 네.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걸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하고, 누가 내가 울면 와서 왜 우냐고 했을 때 창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슬프면 울 수 있는 거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욕구도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욕구를 내가 다 가져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왜? 이제는 정답이 없어요. 나한테 맞는 욕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한테 맞는 욕구가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좀 봤더니 주로 내 몸에 맞는 욕구인 거죠. 내 감정에 맞는 욕구인 거죠. 남들이 옳다라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기준이 생기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내 아이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뭐 예를 들어서 매운 걸 너무너무 잘 먹는데 아이가 매운 걸 못 먹는다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가진 감각일 뿐인 거고요. 엄마 아빠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아이는 달리기를 못한다. 그것도 아이가 맞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거지 얘가 달리고 싶지 않아서 안 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190이 안 됐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100m 10초를 못 뛰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육상을 해서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단거리는 되게 못했어요. 장거리를 잘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와서 너는 왜 100m를 못 뛰니라고 한다면 저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아이와 나와 감각이 다르다는 걸 자꾸 발견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감각에 맞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 감각에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울 상황이 아닌데 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창피할 상황이 아닌데 창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그 부모님의 기준하고 아이의 기준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가는 시대와 살았던 어릴 때 시대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하고 또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분명히 그 감정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자꾸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감정을 화로만 풀어서 내요. 화로만.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본인이 들여다보고 표현을 했는데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하냐면 화만 내거나 짜증만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다양성, 어떤 몸의 다양성, 감각의 다양성, 감정의 다양성 또는 욕구의 다양성들을 좀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뭐 케이스에 맞는 모든 사람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바이러스 백신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게 아니듯이 사람마다 맞는 백신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백신 주려면 그 아이를 온전하게 보고 그 온전함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변화를 저는 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의 시대다. 자, 그래서 have to보다는 want.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과거처럼 당연히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게 아닌 거죠. 왜냐? 어떻게 사회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 중심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 측면에서 공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틀린 감정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고유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 아이에 맞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3번 울어야 된다고. 저는 이 기준에 따르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저희 8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전엔 그래도 많이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럼 저는 죽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제약하고 통제를 하는지 그 이유가 보통은 고성장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어떻다? 예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해봐야 알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들여다볼 생각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이 이야기하는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외웠지 내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건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정을 화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화내는 거랑 소리 지르는 거랑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화를 내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화내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에만 집중하지 부모님이 왜 화가 났는지를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죠. 이 녀석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사실은 아이한테 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화만 내는 아이를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다시 생계 때문에 학교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다시 작년부터 2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돌아온 학교 현장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제일 달랐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던 게임을 아침까지 하던 게임을 학교에 와서도 연필과 지우개를 쥐고 하고 있어요. 수업을 보지 않습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네? 당황하죠. 왜? 얘는 지금 저를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모든 감정을 화로만 내더라고요. 화로만. 그런 애들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그냥 무조건 화를 내는 애가 있었어요. 무조건.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둘째를 낳고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둘째한테 쌓였던 감정들을 이 첫째한테 다 쏟아낸 거죠. 근데 그때 쏟아낸 게 뭐였냐면 슬퍼도 화를 냈고 외로워도 화를 냈고 뭐 기뻐도 화를 냈고 짜증나도 화를 냈고 심지어 배고파도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배웠냐면 감정은 화만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화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만 나타내는 부모에게 밑에서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만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부정적인 것만 있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조차도 부정적인 감정만 드러내는 양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학교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무엇을 제가 가르쳐 줬냐 하면
너의 감정은 이것이지 화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화를 내잖아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러면 누구야,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니? 아니면 혹시 뭐가 틀릴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되게 당황을 해요. 왜? 자기가 화냈을 땐 엄마나 아빠는 같이 화를 냈지 이렇게 물어봐 준 적이 없는 거죠. 정답이 있다라고 알려만 줬지 이 아이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have to, 해야 되는 감정만 자꾸 강요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하고 이 동일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아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는 거죠. 아이가 울면 같이 우는 거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화를 내거나 우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우는 건 대부분 뭐 놀라거나 억울해서 우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감정이 별로 끼어들 틈이 없는데 화내는 건 굉장한 다양한 감정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자꾸 동일시하시기보다는 그 아이의 고유성을 조금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본 아이 중에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부모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그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하는 감정을 고유성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게 자꾸 길어지면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뭔가 피해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뭐 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아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기는 하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아이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면서 나와는 좀 분리시킬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와 부모는 좀 이때 분리라는 게 뭐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분리, 어떤 이 존재에 대한 분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아이와 또 아이도, 나와 아이도 분리해야 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불완전한 아이와 온전한 아이도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한 모습들, 능력들, 이것과 온전한 아이 자체의 존재와는 사실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아이도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뭔가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기능이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어도 어때요? 나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걸 남이 해주는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인 내가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부족해졌을 때 아이도 우리 부모님이 존재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와 그 떨어진 기능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사실 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좀 돼야지만 나도 나중에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도 내가 했던 그대로 사실은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무섭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이 아이가 나한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부모와 아이는 완전과 불완전이 아니라 저는 불완전과 불완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완전한 부모 또는 아이보다 덜 불완전한 부모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는 아이한테 뭐만 하려고 하냐면 주려고만 합니다. 이때 준다라는 게 물질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하거나 부모의 감정을 강요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오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은 통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모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나 뭐 해야 돼? 엄마 나 뭐 해줄 거야. 이렇게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됩니다. 부모가 노인이 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게 역전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 말을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아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내가 아이보다 어떻다고 느껴지는 거죠?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 부모는 계속 죽을 때까지 주려고만 하고요. 통제하려고만 하고 아이는 받으려고만 하는 이 경향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평균 수명이 60일 때는 부모가 죽을 때 60이었고 자식이 40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노인이지만 아이는 청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청년을 바라볼 때 어때요? 계속 주려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80이 넘어가고 100세를 보기 때문에 뭐 90살만 잡아도 아이는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노인과 청년이 아니라 노인과 노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늙어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아이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불완전함을 아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고 아이의 불완전함을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게 억울하지도 않고요. 받는 게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지도 않는 거죠.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완전과 불완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불완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협력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불완전함을 상대한테 알려줘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협력해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나도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알아야 협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다 완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불완전함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너무나 지금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해야 되는 것도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 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를 서로 알아내서 그걸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자유의 의미와 비슷하고요. 자신의 의미와 비슷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용기래요. 그래서 내 용기가 필요한, 내 이유를 솔직하게 남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나의 불완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기에 필요한 말들,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잘 못하는 말들이거든요. 뭐 이런 말들. 잘 모르겠어, 도와줄래, 힘들어, 뭐뭐 할 줄 몰라,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기 싫어. 부모가 되면 이 말들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아빠 모르겠어요. 뭐 귀찮아서 모르겠어는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내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자꾸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때 모르겠어는 뭐냐면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 힘들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다예요. 아픈데 아프다고 잘 못해 말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픈 것 때문에 약하게 볼까 봐. 그래서 이미 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면 아이들도 부모한테 이런 말들을 잘 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모른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 힘들어하는 말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이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면 이 아이는 언제 자기가 모르는 걸 설명했는지를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다 알려줬잖아요? 알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화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게 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렇죠?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도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늙었을 때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도움을, 그런 양육 또는 돌봄을 선물과 거래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선물과 거래의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거래는 그 사람 아니어도 되고요. 감정이나 관계가 실리지 않아도 돼요. 물건만 좋으면 돼요. 가성비만 좋으면 돼요.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주려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이 계속 시간의 무게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헌혈이라는 거 있죠. 헌혈은 거래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이잖아요. 내 피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건데 거기에 초코파이나 영화표가 끼는 순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받았는데 저쪽에 가서 헌혈했는데 안 주면 다시는 거기서 헌혈하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건 선물일까요? 거래일까요? 내가 뭔가 득보자고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죠. 그죠? 뭔가 주고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개념, 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생각해야 나중에 이 아이가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고맙다고 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미 준 거 자체로 만족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억울함이 좀 덜한 거예요. 저는 그런 공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을 자꾸 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이나 양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도 억울해지지 않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